제가 먼저 이제 청중분들의 질문을 듣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건선이 있으면 건선 관절염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증상이 어떤가요? 이런 그런 동반 질환 같은 경우에는 건선을 치료하면 자연스럽게 좀 낫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선 관절염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건선이 있는 분들한테서 염증성 관절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증, 그 병증이라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는 빨갛게 보일 수 있고 부어서 붓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환자분들이 관절이 아프다고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 건선에서 사용하는 약제들 중에서 관절염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도 있고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또 알려지는 약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건선이 있어서 진료를 받으러 간다면 관절이 아플 때 관절도 아픕니다라고 네.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들어오실 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붙여주셨어요. 제가 몇 가지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선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특별하게 전조 증상이라고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건선이 처음 생길 때 머리에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머리에 생기는 분들이 한 80% 정도가 80% 이상에서 생기거든요. 근데 지루성 피부염도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선 다른 부위에 생기기 전에 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이 머리에 생겼다고 진단받고 치료받아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선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건선일 수 있다. 건선으로. 그러니까 머리에만 있으면은 지루성 피부염일 텐데 네, 그게 다른 부위에 또 생기는 게 있으면 건선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머리에 생긴 지루성 피부염.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네, 머리 말씀하셔서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두피 건선의 효과적인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생물학적 제재도 맞을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먼저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을까요? 두피 건선에? 네, 두피 건선은 대부분은 아까 비타민 D 제제 중에서 복합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복합제는 주로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하는데 그것도 머리에 바르는 거는 연고보다는 젤로 되어 있는 약제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 젤을 주로 이제 흔들어 가지고 머리에 바르게 되는데 저녁에 한번 도포하고 다음날 씻어내는 약제를 많이 쓰는데 대체로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그 약이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먹는 약을 아까 몇 가지 얘기한 대로 먹는 약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만 있다고 그러면 생물학적 제제를 보험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병변의 그런 그 위치 크기라든가 그런 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하니까요. 아무래도 두피니까 바르기 쉬운 이제 머리카락이 떡지지 않게 그런 계량대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자 다른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건선 부위에 바디로션 발라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보습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선이 겨울철에 악화되는데 겨울철에 악화되는 이유가 햇빛이 약하고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햇빛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거고 건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습제를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보습제를 발라도 되나요? 바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생물학 제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임신 했을 때도 가능할까요? 교수님 어떤가요? 네, 지금 임신했을 때 생물학적 제재가 가능한가, 우리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거는 임상 연구가 있냐 없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의 생물학적 제재를 가지고 임상 연구는 없습니다. 임상 연구는 없는데 이제 득과 실을 따지는 건데
임신했을 때 사용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룰 수 있는 손해를 따졌을 때 정말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 약을 사용을 했을 때의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다 감수하더라도 사용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건선 같은 경우에 좀 15세에서 30세 뭐 요 사이에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건선에 걸리면은 이런 치료법에 있어서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건선이 약한 정도, 중간 정도, 심한 정도로 나누는데 중간 정도 이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광선 치료를 권합니다. 광선 치료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네, 안전하니까 임신 중에도 이제 또 여기 질문을 보면 이 질문도 이제 생물학적 제재는 주사제로 알고 있습니다. 주사 부위에 부작용은 없나요? 맞을 때 아프진 않나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어떤가요, 교수님? 생물학적 제재는 대부분 피하 주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류는 혈관 주사를 맞는 것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피하 주사인데 서양에서의 피하 주사를 집에서 맞게끔 하는 그 주사기들도 나와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주사 맞으면 아프겠죠. 바늘이 들어가는가요? 그 정도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여기 현장에 와 계신 이 지금 건선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외에 추가적으로 건선과 관련해서 오늘 건선의 자리니까요. 건선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혹시 건선 환자분이나 뭐 가족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저는 네 앞에 저는 한 몇십 년 됩니다. 근데 비교적 병증으로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상처가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상처가 난 부분에도 가끔 나는데 그게 일반적인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건선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은 부위에 건선이 생길 수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고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아까 압박받는 옷 피하고 장신구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건선이 한번 생기고 이제 완화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완화되면 그 부위에 흉이 지거나 그렇진 않나요, 교수님? 네, 흉이 지지는 않습니다. 색깔이 남을 수는 있는데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는데 색소 침착도 시간이 되면 없어집니다. 보통 이제 뭐 그러니까 상처가 난 다음에 나중에 색소 침착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낫듯이 건선도 그런 원리인 거죠.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건선 관련해서요? 네, 저기에 안경 쓰신 분께. 네,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팔꿈치하고 이렇게 피부 몇 군데가 피부과에서 건선이라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치료 좀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별로 이렇게 호전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끊고 병을 끊고 전체적으로 좋다는 무슨 뭐 효소 같은 것도 먹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피부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별로 불편한 거 모르고 그냥 현재 치료 안 하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불편한 것은 손톱에, 그러니까 손톱 전체가 다 건선이 생겨가지고 손톱이 이렇게 완전히 종이장 같이 어린 애기 손톱같이 얇아가지고 잘못하면 찢어지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특별히 약을 먹는다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치료를 받고 싶지만 뭐 생활이 바빠서 병원에 다니기가 용이치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이렇게 계속 생활해도 된다는 건지 크게 불편한 건 없지만은 가끔 손톱이 약하니까 뭐 이렇게
뭐 손톱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는 행동이 너무 제약이 된 상태이거든요.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건지. 예, 그 팔꿈치에 병변이 건선이 맞다고 그러면 일단 손톱에 있는 병변도 건선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건선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손톱의 병변의 모양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에 맞는지 하는 걸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약을 임의로 좀 끊으셨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에 약을 이제 산정특례를 받아서 뭐 급여를 받아서 쓰다가 호전이 돼서 약을 끊었을 때 혹시 그 추후에 다시 계속 보험 그 산정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약을 쓰다가 좋아지면은 약을 중단하고 다시 생기면 또 약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지금은 약을 중단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 상태대로 더 심한 건선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약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스템으로. 네, 약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에 이 질문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습관 관련해서 좀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좀 뜨거운 듯한 물로 반신욕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제 아까 목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네,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신욕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꽤 있거든요. 꽤 있고 그것 때문에 반신욕 효과가 어떠냐 하는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저는 반신욕의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반신욕 좀 뜨거운 물에 피부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뜨거운 물보다는 좀 미지근한 물이 좋고,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 있는 것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자극을 주고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피부만 생각하면은 별로일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그쵸,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또 얘기가 더 다를 것 같습니다. 물 온도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뜨거운 예.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음식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어요. 건선인데 주의할 음식. 주의할 음식은 고기나 기름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 그거는 좀 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건선이 있을 때 고혈압, 당뇨, 고지혈, 심장질환 뭐 이런 것들이 다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고기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질환이나 이런 거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말고는 일반적인 음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선과 함께 이제 동반 질환으로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 조심해야 하니까 이제 기름진 음식 조금 섭취 주의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질문 또 해주세요. 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가렵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팔 양쪽 팔꿈치하고 이제 무릎 양쪽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가려워서 긁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건선으로 알고 있는데 가려움증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가려운 분들도 있는데 그 환자분이 팔꿈치나 무릎에 생겨 있다 그러면 건선일 위치상으로는 건선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도 가려울 수 있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환자분이 가렵다고 그래서 자꾸만 긁으면 그 피부가 더 두꺼워지거든요. 피부가 더 두꺼워지면 가려움증이 더 심합니다. 그거는 건선에 2차적으로 자극에 의해 가지고 가려움증을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 나중에 나가시면 잠깐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기 뒤에 질문 있으신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앞에 남성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뒷분께 드릴게요. 오늘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선이 발병한 지가 한 5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병원에서 입원도 한 2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병명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고, 그런데 그 병원에서 입원 치료할 때, 광선 치료할 때 반드시 목욕을 이렇게 시켰거든요. 목욕을 하는데 세제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탕수에 들어가서 한 20, 30분간 불리고 난 다음에 광선 치료를 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광선 치료하기 전에 세제를 이용하지 않고 탕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걸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광선 치료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광선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 가지는 기름을 바르고 나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발랐을 때에 광선이 더 흡수가 잘 되고 효과가 더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광선, 지금은 우리가 주로 자외선 B로 치료를 하는데 옛날에는 자외선 A로 치료를 했습니다. 자외선 A로 치료할 때는 그 약을 먹고 자외선 A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약을 소라렌이라는 약을 바르고 자외선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자외선 B를 가지고 하고 있고, 자외선 B도 전 처치 없이 그냥 바로 광선만 쬐는 방법을 주로 하고, 그러나 여전히 일부 병원에서는 기름을 바르고 나서 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마이크 저는 뒷분께. 두 가지 질문할 텐데요. 한 가지는 실제로 건선이 완치된 전례가 많이 있는지 그 예를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소금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소금하고 건선하고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완치 사례가 있는지. 네, 완치 사례는 아까 제가 그 완치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저기 데이터를 보여드린 거는 20년, 27년 동안 관찰을 했을 때에 건선이 생기지 않았던 분의 그 두 가지 보고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보면 건선이 생겼더라도 그 후에 다시 생기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자, 건선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 오면은 우리가 이 환자분이 건선이 안 나왔는 줄 아는데 건선으로 계속 다니던 분들 중에서 안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오는 분들은 다른 병원에 간 분일 수도 있고 좋아져서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치 사례라고 얘기는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건선이 좋아지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하는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건선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환자분을 치료하는 환자분한테 건선을 뿌리 뽑아 주겠습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해서 깨끗해져 있는 상태라고 해도 어떤 분이 더 좋아지고 어떤 분이 좋아진 상태로 계속하고 어떤 분은 다시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선을 뿌리 뽑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무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건선 뿌리 뽑을 수 있습니까? 내가 치료를 잘해서 뿌리 뽑는 건 아니고 좋아져서 없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데이터상으로 봐서.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게 나의 치료가 잘하고 못하고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소금물과 관련된
느낌. 네, 소금물은 이론적으로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을 가져가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 피부에 자극을 주면 건선을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근데 이스라엘에서 사해 바다 여러분 아시죠? 사해 바다가 다른 바다에 비해서 염도가 높다 그러는데 사해 바다에서 건선 치료하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에 가가지고 건선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염도가 높은 바닷물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도가 높은 그 바닷물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사해 바닷물만 관계할 건지, 아니면 그 나라의 햇빛이 비치는 햇빛의 정도,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관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는 소금물에 담그는 게 피부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많아서 오히려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다음 질문. 저기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된 드렸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켜주시겠어요? 아, 네네. 저희 아들인데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아들인데요. 3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건선으로 진단을 받았는데요. 지금 보습제랑 그리고 지금 약을 좀 바르고 있는데 보습제 로션 같은 거를 뭐 바르라고 하셨는데 거의 뭐 오가닉 유기농 같은 거로 바르면 더 좋은가? 또한 또 공기가 좋은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은 더 좋아지나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요새 로션 중에 유기농 로션 뭐 이런 거 많죠. 어떤가요, 교수님?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건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거는 정확하게 비교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더 좋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보습제도 데이터를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처방을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기농, 말로만 들었으면 유기농 제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금년 초에 미국 학회에 갔을 때 미국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학회를 하는데 그때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아토피에 대한 강의였는데 많은 미국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서 내가 유기농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좋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유기농 아닌 것보다는 유기농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비용 대비 효과가 그만큼 더 있을 건가? 이거는 어떤 그 회사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아까 또 한 가지 뭐였죠? 네, 공기 좋은 지역에 공기. 네, 공기 좋은 데 가서 살면은 뭐 여러 가지 건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공기 좋은 지역에 건선 환자가 얼마나 있고 공기 나쁜 지역에서 있을 때의 건선이 얼마나 더 생기냐, 이런 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유기농 화장품도 그렇고 공기 좋은 지역도 그렇고 데이터상으로는 좀 말씀해 주시기 어렵지만 아마 좋지 않겠느냐. 네. 질문을 두 분만 더 받을 텐데 건선 환자분이시거나 가족분에 계시는 분만 손 들어주세요. 네, 저기에 마이크.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한 55년도 병변 환자인데요. 네,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갔을 적에 이게 만성질환이라고 특별한 효과가 없다 그러는 바람에 제가 제 소견으로서는 이건 민간요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 소금물 얘기하셨습니까? 난 바다에 가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뭐 선탠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햇빛에 노출될 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 그게 좀 등한시돼가지고 한 3년 되니까 다시 또 그게 이제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여름만 되면은 이제 일광욕을
일광욕을 수시로 해가지고 한 40년 동안을 일광욕을 했어요, 열마다. 근데 날 쪽에는 한 2년 동안 안 나고 그러다가 또 그냥 그거 좀 등한시하면 도로 또 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새 저 선생님 말씀대로 좋은 의학이 발달됐다니까 한번 병원에 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아까 선생님께서 유전적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집 식구 한 6명이 지금 이 건선에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제 이제 바로 위에 형이 건선에 걸렸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약을 발려드렸거든요. 발려들어서 그 손톱에 지는 약 같은 게 성분이 묻었거나 병균이 있어가지고 전염이 됐는지 아니면 그게 유전적으로 아까는 말씀하셨는데 유전이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5분입니다, 저희 집에. 네, 민간요법을 해서 나아지셨대요. 일광욕을 했으니까 일광욕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식구 중에 6분이라고 하시는데 환자분이 유전적인 소인 때문이겠죠, 교수님? 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는 한 20-30%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한 데는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유전 인자 중에서 어떤 인자를 환기하느냐 그것도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고 그러려면 이제 유전 검사를 쭉 해서 가족들 간에 어떤 부분에 있어 지금 알려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실제로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다음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어떨 건가 하는 것들도 또 비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네, 전형은 아니라는 거. 네,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저기 중간에 더 질문 있으신 분은 투에 또 한번 해주시고요. 저기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많이 공부가 됐는데요. 건선성 관절염 이거에 대해서 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건선성 관절염하고 소위 노인들이 많이 나는 퇴행성 관절염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거고 두 번째는 그럼 건선성 관절염은 건선이 좋아지면 관절염도 좋아지는 건가? 셋째는 지금 저는 건선도 있고 관절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소관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관절염을. 그러니까 그 구분이 되면은 건선 치료가 되면은 이것도 된다고 봐야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건선 관절염과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다른 건가요, 교수님?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은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건선 관절염 하고 지금 이제 관절염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관절염의 양상이 어떤지, 어떤 부위에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이제 건선이 좋아지면 관절염이 좋아지냐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도 두 가지를 동시에 좋아지게 하는 약은 있지만 어떤 약은 건선만 좋아지고 어떤 약은 관절염만 효과가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가지 질환에 진행되는 생기는 기전은 비슷한데 진행되는 경과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두 질환이 그 퇴행성 관절염하고 건선 관절염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건선 관절염을 진단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건선 관절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선 관절염보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관에서도 대학병원들에서도 건선 관절염보다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진단하는 환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건선 관절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의사들도 이제 교육이 되기 시작했고 건선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관절염이 생기면 그게 건선 관절염을 의심을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사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정형외과보다는 건선 관절염의 경험 있는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면은 정형외과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확실하게 진단을 했다고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가능성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체크가 필요하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